자, 앞쪽에서는 집합의 연산을 배웠죠.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배웠는데, 이제 성질들, A와 A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A죠. A의 원소가 두 번 중복되고, 집합은 두 번 중복되면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A 교집합 A도 A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번에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그냥 A가 되는 거고, A와 아무것도 없는 원소인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겠죠.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A 합집합 전체 집합 A랑 A를 포함한 전체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A가 될 테고 A랑 전체 교집합은 A가 전체에 포함됐기 때문에 포함된 전부 다가 겹치죠. 그래서 A가 되고 전체 여집합은 없고 없는 것 공집합 여집합은 전부 다가 될 테고 A 여집합이 여집합 A를 뺀 나머지 또다시 그 나머지면 또다시 A가 되겠죠. 그리고 A와 A를 뺀 나머지를 합집합하면 A와 A를 뺀 나머지를 합집합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가 된다라는 느낌이죠. A와 A를 뺀 나머지 교집합은 없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집합. 다음에 이건 저번에 설명드렸던 A 빼기 B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였죠. A에서 B를 뺀 순수한 A. 여기는 A의 원소이지만 동시에 B가 원소가 아닌 게 여기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이렇게 된다. 얘는 보통 표기법에 가깝고 얘는 그 표기법을 계산하기 위한 연산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A, B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쪽은 포함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성질들이 나타나는데 일반처럼 A가 B에 포함되는 이런 형태, 이런 부분집합일 때는 A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A죠. A, B 합집합은 당연히 B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싹 지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니까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약간 이런 관계였죠. A에서 A가 B에 포함되는데 뭐 부등식과 비슷해요. 뭐 2보다 3이 커.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반대로 부등호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A와 B에 만약 여집합을 붙이게 되면 이 포함관계가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작고 얘가 커지죠. 그렇게 따지면. 얘가 작고 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 걔를 포함한 큰 거를 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뭘 말하나요? 그러면 이런 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주는 거죠. 다음 A, B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라는 뜻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 A가 B에 포함될 때, 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니면, 다음과 같은 포함경을 성립할 때, 라는 뜻은, 아, 여집합 붙어서 이쪽이 크다는 뜻은 여집합을 빼게 되면 B가 더 크다는 뜻이구나. 아, 이 그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잘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게 더 크다는 뜻 아닌가? 라는 뜻이죠. 이게 얘를 포함한 더 큰 집합이니까 빼면 아무것도 안 남겠네. 이렇게 되고, 아, 얘는 다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를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걸 주기도 하지만 저렇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런 성질들을 보여주고 이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문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포함관계 중에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냐, B가 A에 포함되냐는 알파벳 순서만 바꿨지 똑같은 거니까 뭐 바꿔서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예요. A, B의 포함 관계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걸 보통 우리가 서로서라 불렀죠. A, B는 서로소 집합입니다. 근데 서로소 집합이라는 뜻은 결국은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연산적으로 보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직관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저렇게 잘 안 주고 이제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A에서 B를 빼면 A가 남습니다. A에서 B를 지워요. 그럼 그대로 A가 남아요. B에서 A를 지워요. 그럼 그대로 B가 남아요. 둘을 뺐는데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남는 뜻은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뜻이고
A가 B의 여집합 포함됩니다. A가 B의 여집합, B를 뺀 나머지죠. B를 뺀 나머지 이렇게. 여기 안에 A 여집합 포함되죠. 그럼 이 관계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구나. 마찬가지로 B는 A의 여집합에 다시 반대로 포함된다. 이럴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서로조 집합을 말한다. 이걸 좀 알고 있어라. 그래야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초 문제라. 드모르간 법칙은 이게 사람 이름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드모건인데 원래 드모건이죠. 모건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콩글리시가 돼서 드모르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약간 이게 대체할 단어가 마땅히 예전부터 다 저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꾸기가 좀 애매해서 지금은 그냥 고정된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뭘 생각해냈냐면 두 개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에 합집합 있죠. 그 합집합을 뺀 나머지 여기겠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한 결과와 다르지 않더라는 얘기죠. A의 여집합을 색칠하고 B 여집합 색칠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았더니 딱 이 바깥에 바탕화면에 색칠이 되라는 얘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A와 B의 교집합을 전체 여집합하게 되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드모르간 법칙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어쨌든 과정은 별거 없거든요. 뭐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색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 답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계산상 이렇다는 얘기죠. A와 B란 두 집합을 합집합해요. 근데 그 위에 전체 마치 지수처럼 여집합 붙어 있으면 저 여집합이 지수처럼 분배돼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대신에 가운데는 합집합을 뒤집어서 교집합으로 바꾸면 답이 똑같아진다는 뜻이고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내려오겠죠? A 내려오고 B 여집합 내려오고 가운데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연산을 이쪽만 기억하지 말고 반대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여기 여집합 여기 여집합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여집합 묶어낼 수 있고 묶어내면서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나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어? 이런 걸 계산하시오. 간단히라는 거죠, 간단히. A 합집합 B, 교집합 A 차집합 B인데 이게 위에 여집합이 있는데 이게 차집합으로 분배되진 않아요. 드모르간 법칙은 가운데 합집합 아니면 교집합이 있을 때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는 거예요. A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뒤에 있는 집합 여집합 붙이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여집합이 내려와요. 하나씩. 이쪽 내려오고 이쪽 내려와요. 그럼 A 여집합, B 여집합은 다시 B가 되고 가운데도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고 그럼 앞에 거는 이렇게 묶어보다 보니까 공통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가 공통이냐면 얘가 공통이에요. 합집합 B. 합집합 B가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분배됐구나. 근데 집합은 앞에서 분배하나 합집합을 뒤에서 분배하나 사실 의미가 없죠. 원래 합집합 자체가 교환이 성립하니까. 근데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뒤로 뺄게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고. 그럼 남은 거는 얘 빠져나오면 A가 남고, 얘 빠져나오면 A의 여집합이 남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인수 빼내면 남아있는 거를 여기 가운데 있는 연산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잖아, 이렇게. 괜찮나요? 그리고 A와 A 여집합, 나를 뺀 나머지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B를 합집합하면 정답은 B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B 이렇게 써가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드모르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분배 법칙 같은 거 같이 적절히 섞어서 문제 푸는 형태가 돼요. 연산 관련된 문제들
마지막은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이제 집합의 마지막 파트인데, 무한집합의 개수를 세진 않겠죠. 무한집합의 개수는 무한하니까. 그래서 유한집합,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일 때는 그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식을 집합스럽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1번. A 합집합 B의 개수. 이 N이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N, A. 이게 뭐였죠?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1번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 반 전체 학생 수는 30명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영어와 수학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야,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 그랬더니 20명이 손 들었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 그랬더니 15명이 손 들었어요. 대신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반에 이렇게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나중에 보니까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20명, 영어 잘하는 사람 15명, 합치면 35명인데? 근데 우리 반은 30명이잖아. 그럼 이 5명의 정체는 뭐지? 고민하다 보니 이 5명은 영어 수학을 둘 다 좋아한다고 손을 든 애들이구나. 겹치는 인수. 그 겹치는 인원을 빼내야지만 우리 반 인원수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만약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일단 영어,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수학 좋아하는 사람의 인원에다가 영어 좋아하는 인원 사람을 더하다 보면 분명 겹치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겹치는 인원이라는 얘는 영어 수학 모두 좋아하는 사람들, 교집합의 인원을 빼내게 되면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여집합의 개수는 쉽죠. 저는 따로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전체 개수 센 다음에 A가 아닌 것만 빼면 되니까 A의 개수를 빼면 A 여집합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3번에 이제 차집합 개수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차집합의 개수니까 차집합. 그러면 A에서 B를 뺀 거의 개수니까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면 되지 않나? 이게 차집합의 개수 아닌가?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집합은 원소가 가장 작을 때는 0개예요. 아니면 1개, 2개, 3개, 0 이상의 정수값으로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데, 집합 A가 개수가 10개라고 치고 집합 B의 개수가 20개였어요. 그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면 만약 이렇게 계산한다면 답이 마이너스 10개가 나오는데 개수에 마이너스 10개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계산이죠. 그럼 차집합은 저렇게 여기 있는 개수라는 n자를 이렇게 분배하는 느낌은 아니란 얘기죠. 여기 있는 인원수를 세겠다니, 여기 있는 인원수를 세겠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인원수를 셀 때 A의 인원수에서 B의 인원수를 다 빼다 보면 얘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인원수까지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원수와 관계없는 인원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차집합이라는 거는 A 안에서 B랑 겹치는 이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지 B를 다 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인원수는 얘는 아무 관계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에서 빼는 게 B를 빼는 게 아니고 교집합을 빼내라 라는 거죠. 아니면 만약 문제 조건이 B의 개수가 나오지 교집합 개수가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B를 빼내고 싶으면 다 색칠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 얘까지 포함해서. 다 색칠해 놓고 B만 싹 지우면 여기만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합집합 B, A와 B를 섞은 모두인 개수에서 A의 개수를, B의 개수를 빼내게 되면 A 차집합 B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좀 조심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4번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필기 잘 해놓으세요. 집합이 2개 합집합이 아닌 3개 합집합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림상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A의 개수를 세요. 합집합이니까 B의 개수도 세고 C의 개수도 셉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A와 B가 겹치는 걸 빼내요. 그리고 B와 C가 겹쳤던 원소도 뺍니다. 그리고 C와 A가 겹쳤던 원소도 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빼다 보면
딴 데는 다 한 번씩만 인원수나 개수가 계산이 되는데 요 가운데가 3번 빠져나가요. 봐봐. A가 색칠되고 B가 색칠되고 C가 색칠되다 보면 요 가운데도 3번 색칠이 돼 있죠. 근데 A 빼기 B를 뺄 때 3번 중에 한 번이 빠져나가요. B 빼기 C를 뺄 때 남아있는 2개 중에 한 번이 빠져나가요. 근데 C 빼기 A 교집합을 뺄 때 남아있던 한 번이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운데는 다 빠져나와서 이 계산상 따져보면 가운데가 뻥 뚫려서 이게 인원수를 지금 계산 안 하고 있는 형태가 돼서 마지막에는 저 3개가 모두 다 겹치는 부분은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게 계산법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이게 정말 맞나 싶지 마시면 색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색칠 쭉 색깔별로 딱 해왔다가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다 보면 이렇게 지우다 보면 나머지 다 한 군데씩만 계산이 되는데 가운데만 다 빠져나오고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기만 메꿔 넣어서 한 번씩 다 인원수를 빠짐없이 중복된 거 없고 빠짐없이 다 세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이랬는데 이게 원래는 세개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인데 이제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입니다.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데 A, B가 공집합이래. 그러면 A, B가 공집합이면 A 교집합 B의 개수는 0개라 필요 없겠죠. 이게 빠져나가요. 근데 A 교집합 B 2개 집합이 겹치는 게 없으면 3개 집합도 겹치는 게 없지 않나요? 2개도 겹치는 게 없는데 3개 어떻게 겹쳐요? 이것도 빠져나가는 거죠. 그 나머지만 계산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내줄 때 다음을 계산하실 때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B교집합 C가 나오면 여기다 숫자 집어넣고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면 이거 숫자 집어넣고 B교집합 C 나오면 집어넣고 C교집합 A 나오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안 주고 조건이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B합집합 C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B합집합 C의 개수는 뭐 몇 개이다.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저거 써야 돼요. B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B의 개수에서 B의 개수 나와 있었거든 문제 만약 있다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C의 개수를 세요. 그럼 얘도 지금 숫자 조건상 나와 있고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얘만 모른다는 얘기죠. B교집합 C. 그럼 숫자 다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하면 이게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거쳐가서 이 개념을 거치고 이제 다 일로 와야 된다 뜻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막 엄청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여기는 없고요. 딴 데 있나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를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수완인의 반 학생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20명,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15명, 축구,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6명. 이때 축구 또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문제 풀 때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합에서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고 모두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뭐만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차집합을 떠올리시면 돼요.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영어랑 겹치지 않게 순수하게 수학만 좋아하는 차집합을 말하고 뭐뭐가 아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집합 있죠. 여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아닌 그러면 수학 빼고 남는 나머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집합. 그런 단어. 그럼 지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합 A로 본다면 집합 A의 개수는 20. 농구 좋아하는 사람을 집합 B로 본다면 15.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축구와 농구를 모두라는 뜻은 이 뜻 아닐까요? 그리고의 개념. 축구, 그리고 농구. 축구, 그리고 농구. 모두 좋아한다. 6명. 남은 건 이제 합집합 또는이니까 축구 또는 농구. 합집합의 인원수를 구하는 뜻이구나. 그럼 아까 저 공식 있죠? 20 플러스 15 빼기 6. 정답은 11 이렇게 되겠죠. 이래도 되고요. 가끔 이런 집합의 연산 문제들 있잖아요. 그 유한집합 개수 구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림. 축구 좋아하는 사람 20명. 여기다 쓰면 숫자를 직접 쓰시면 돼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 15명. 근데 이런 문제 좀 쉽게 풀려면 가운데 인원을 알면 좋아요. 농구, 축구 모두 좋아하는 사람 6명. 그럼 여기 몇 명이죠? 14명. 여기 몇 명이에요? 9명. 괜찮나요? 그럼 합집합의 인원수는? 이게 35에서 6 빼면 아까 얼마였죠? 10일이 아니고, 10일이 왜 나왔지? 35에서 6 빼면 29죠. 이렇게 더하면 29가 나와요. 그럼 만약 문제가 혹시 이게 아니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A 차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개수예요. 14. 이해되죠? 네. B 차집합 A는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은데, 더 좋은 풀이는 필요하면 식, 필요하면 그림을 적절히 잘 섞는 게 좋아요. 너무 그림만, 너무 식만 이거보다는 필요하면 그림도 그리고 그 필요한 거에서 필요하면 또 다시 식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은 풀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설명 들은 것 중에 혹시 좀 어려울 만한 게 있을까요? 내용이 좀 어렵다. 전체집합의 두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개수로 본다면 그래도 크게 그릴게요. 네. 전체 집합은 30개. 이 안에 A하고 B가 있는데 일단 B의 개수가 더 많아요. A는 여기다가 이 정도로 그릴게요. A는 이게 A예요. 14. 근데 B가 여기 있어요. 22. 자, 뭐 할 거냐면 지금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적당히 겹치는 걸 말하죠. 그 겹치는 게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구하는데 가장 클 때는 굉장히 쉬워요. A와 B가 겹치게 그려야 되잖아. 근데 겹치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수도 많아진다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많이 겹쳤을 때는 이때겠죠. A가 B에 완벽히 포함됐을 때 최대값은 A가 B에 완벽히 포함됐을 때 따라서 그 교집합의 최대값은 집합 A 원소인 1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이제 최소값이죠. 최소값. 최소값은 약간 그림상 가장 적게 겹쳐야지. 가장 적게. 그럼 아예 떨어지면 안 되나? 서로서가? 근데 서로서로 계산하기에는 14랑 21을 더하면 36이 되죠. 여기는 전체 집합의 개수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적당히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가장 적게 겹치려면 가장 적을 때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전체 원소 개수가 똑같을 때 그때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랑 똑같을 때 그러려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14 더하기 22 그다음에 교집합의 원소 개수 x개라고 합시다. 그게 30이 됐을 때 따라서 x는 얘네 둘로 더한 숫자에서 전체 개수를 빼내면 이게 최소한에 겹치는 거라는 얘기죠. 6 여기는 8 여기는 16 이렇게 합치면 30 이렇게. 여기 아무도 없고 아까 만약 A가 B에 완벽히 포함될 때는 바깥에는 몇 명 있는 거죠? 8명 있는 거죠. 22명이니까. 그래서 가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로 나오기도 하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가끔.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아니고 A 합집합의 여집합, 이 바깥에 있는 인원 있죠. 바깥에 있는 인원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8인 거예요. 가끔 저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두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작은 집합의 개수. 네, 그게 최대값이에요. 두 개의 집합 중에 원소가 작은 집합. 그럼 최소값은 제가 잠깐 필기 드렸던 것 전체 개수랑 A 합집합 B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그때의 교집합의 개수 이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집합 다음에 명제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배열한 겁니다. 명제는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이나 문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참이네, 맞는 말이네, 이게 틀린 말이네 라고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4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명제입니까? 그러면 4의 약수 1, 2, 4는 12의 약수에 포함되어 있죠. 이거 맞는 말인데? 그럼 명제가 되는 거죠. 3 더하기 2는 6입니다. 명제요? 명제요. 명제가 맞아요. 틀렸잖아, 말이. 답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내 입에서 저거 맞는데? 저거 틀리는데?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으면 다 명제예요. 대신에 얘는 참인 명제, 얘는 이제 거짓인 명제라고 부를 뿐이지 명제는 맞아요. 근데 명제가 아닌 게 뭐냐면 저 산은 높구나 뭐 이런 거 명제 아니죠. 높다는 기준도 없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높다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x 플러스 1은 4이다. 명제인가요? 이 명제 아니에요. 그러면 x에 3이 들어가면 참이 되죠. 근데 x에 3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거든요. 결론은 참 거짓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명제가 아니고 얘를 보통 우리는 뒤에 배웠지만 조건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x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보통 우리는 조건이라고 그러고 아직은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정의라는 뜻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수학적으로 그 용어의 뜻,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 그걸 보통 우리는 정의라고 부르고 정리는 그 정의로 파생되어 있는 증명된 명제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증명된 명제가 있어요. 그거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질이에요. 성질. 어떤 용어에 대한 성질.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하면 정의는 세 변 중 두 변 길이 같은 삼각형. 이게 정의라면 성질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과 크기는 같다. 이건 정의가 아니고 성질이죠. 그러니까 정의는 증명하지 않는데 성질은 증명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증명이 필요해요. 왜 저렇게 되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밝히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증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읽어보시면 뭐 여기는 약간 아주 쉬운 그런 표현들이라 조건 잠깐 보여드렸는데 문자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는 식이나 문장은 보통 조건이라 부른다. 뭐 이런 거. x 플러스 3은 4라든지 2x 마이너스 1은 6보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조건이에요. x는 3의 약수이다. 뭐 이런 거. 그 x의 그 문자에 어떤 수가 들어가냐 따라 이 말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관계를 보통 조건이라고 부르고 진리 집합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뭐 예를 들어 x는 여기 있네요. 얘가 있죠 밑에
x는 짝수이다. 그럼 x는 짝수이다는 명제입니까? 그러면 이 x가 2나 4 같은 게 들어가면 짝수가 맞겠죠. 근데 뭐 1과 5 같은 거 들어가면 아니겠죠. 근데 문자에 따라서 참것이 바뀌면 이거는 명제가 아닌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대신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디 안에서? 전체 집합 안에서. 전체 집합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는 2와 4죠. 그럼 그 2와 4,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만들어진 집합, 그 집합을 저 조건의 진리집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걔를 보통 진리집합이라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뭐 어려울 건 없죠, 사실. 사실 딱히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명제 조건과 부정. 처음에 이 명제 배울 때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배워요. 이게 뭐다, 저게 뭐다라는데 그걸 좀 잘 익혀둬야 되는데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우리는 보통 P의 부정이라 말하고 근데 이 부정은 정말 아니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앞쪽에 우리 몸에 부정방정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때 말했던 부정과 지금에 말하는 부정은 다른 표현이에요. 이때 말하는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의 부정이고 여기 있는 부정은 정말 그게 아니다라는 부정이에요. 약간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아니다라는 기호를 쓸 때는 조건 P가 아니다 할 때 앞에다 이렇게 물결 표시를 치는데 부를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이렇게 not P, P가 아니다라고 써요. 명제 not P는 P의 부정이며 부정에 다시 부정을 취하면 긍정이 돼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not P는 P가 된다라는 표현이고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닐까요? P가 참이에요. 그럼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겠죠. 그 P가 거짓이면 not P는 당연히 참이고 거짓 부정하면 참, 참 부정하면 거짓. 당연한 말. 자, 세 번째,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보통 조건은 소문자로 명제로 구분하기 위해서 명제에서 조건은 소문자로 쓰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은 대문자로 보통 씁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럼 not P는 P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조건 P를 만족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거니까 P가 아닌 집합, P의 여집합 보통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뭐 그렇게 딱히 어려울 건 없겠죠. 표현만 아시면 돼요. 부정은 not이라는 교를 쓰게 되고 걔를 이제 집합하게 되면 대문자로. 근데 not P는 근데 P가 아닌 집합인 거니까 P의 여집합 형태로 쓰게 되죠. 여기 이런 말 나와요. 부정에 대한 표현. 몇몇 개 기억해야 될 부정의 표현.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 부른다면 P 또는 Q, 조건에서는 게 명제에서죠. 명제에서는 P 또는 Q를 집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건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라지 P, 조건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라지 Q 또는은 앞에서 많이 했었죠.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의 개념이고 그걸 부정하게 되면 not P, 그러니까 P를 부정하게 되면 not P가 되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됩니다. 부정에 대한 몇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런 관계, 서로 무슨 관계냐면 부정이라고 친다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죠. 뭐 당연한 겁니다. 왼쪽이 크다. 부정은 크지 않다니까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임의의 임의의는 흔히 말하는 모든을 말하죠. 임의의 실수 그러면 모든 실수를 못하니까. 임의의 부정은 어떤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 30명 있어. 이 30명이 이번 시험에서 모두 100점 받았다. 모두 100점 받았다의 반대는 모두 100점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그 30명 중에 적어도 어떤 학생은 100점 맞지 못한 학생이 있다. 이게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의 부정은 모두가 아니다가 아니고 모두의 부정은 어떤. 모두는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의 부정은 어떤 친구는 예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의 관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건 P의 부정은 나 P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그럼 P 그리고 Q의 부정은 나 P 또는 나 Q가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P 또는 Q의 진리집합,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 써놨는데 여기는 안 써놨네요. 우리가 씁시다. 이거는. 이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납피의 집합 표현은 P의 여집합, 그리고의 표현은 교집합, 낙Q는 Q의 여집합. 됐나요? 그 다음 납P, P의 여집합, 또는은 합집합, 낙Q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의 서로 이거는 명제에서는 서로 부정관계라면 얘는 집합에서 부정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P 합집합 Q의 부정은 그 합집합을 여집합한 부정이 되죠. 이게 무슨 법칙이 돼요, 이게? 좀 전에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이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밑에 있는 P 교집합 Q의 부정을 취하면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에서 나온 결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또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여기도 뭐 기본 문제는 사실 딱히 설명드릴 건 없긴 해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일단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혹시 잠깐만요.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는지. 네, 딱히 뭐 없어 보여요. 그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어서. 자, 명제 P. 저 화살표가 뭐죠? 이제 새로 또 기호를 배우는데 보통 우리가 그 명제를 말할 때는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P이면 Q이다. 명제를 하나 말하려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른 얘가 결론이 맞냐? 라고 물어서 맞으면 참인 명제, 틀리면 거짓인 명제.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 이제 한글식 표현에서는 저런 말을 많이 쓰죠. P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Q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다는 거죠. P면 Q이다. 근데 이건 한글식 표현이잖아요. 명제에 대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한글식 표현을 수학적 기호로 바꾸면 보통 이렇게 써요. 화살표. P이면 Q이다. 그랬을 때 뭐뭐 이면 앞에 있는 얘를 가정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이에요. 그 뭐뭐이다 얘를 당연히 이제 결론이라는 말로 쓰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내는 쪽이 가정, 화살표를 받는 쪽이 결론. 그럼 가정은 주어진 조건이니까 내가 써먹어도 돼요. 이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 안에 P라는 가정을 써도 되는데 결론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그런지 아닌지 밝히는 과정에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은 이게 참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내용에 가정은 써도 되지만 결론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기호로 쓴다. 일단 기호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호 보면 이거는 한글식 문장은 이거구나. P면 Q이다라고 표현하고 보통 P이면 할 때 그 P를 가정, Q이다 할 때 Q는 결론으로 쓰이게 되며 가정은 그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쓸 수 있는 조건이나 결론을 확인하는 과정에 붙일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죠.
명제 P면 Q에다가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명제라는 게 참, 거짓을 구분하기 위한 식이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명제 참, 거짓을 밝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건 뭐 딱히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직관적 보통 이해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봤더니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겠어. 아까처럼 뭐 대표적으로 3 더하기 2는 6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 이해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좀 전에 배웠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요. 세 번째는 아직 안 배웠는데, 대우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거 좀 이따 나와요. 대우를 이용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힌다는 건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 두 번째예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예를 든다면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 이면 뒤에 있는 게 결론.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하면 사실 뭐 보통 이 정도 문장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과정에서는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죠. 그럼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가정의 진리집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가정의 진리집합을 뽑아본다면 그 집합 안에 원소는 1, 2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뒤에 있는 결론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있겠죠. 4의 약수. 개로 이루어진 집합. 네. 결론 4의 약수의 진리집합. 그런 다음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완벽히 포함이 되면 이 명제는 참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가정 안에 들어있던 원소가 모두 다 결론 안에 있다는 뜻은 가정은 결론이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거꾸로 저 문장을 반대로 써봅시다.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그러면 4의 약수 1, 2, 4. 2의 약수 1, 2. 그럼 4의 약수는 2의 약수에 포함됩니까? 라면 포함되지 않죠. 이유는 4 때문이에요. 이 4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원소가 결론에 단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그 명제는 요 예 때문에 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를 주어진 문장이 참이 아님을 나타내는 얘를 발례라 불러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 발례. 근데 발례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 원소죠? 발례를 집합하게 되면 가정 안에는 원소죠. 가정의 원소이지만 동시에 결론에는 있지 않은 결론의 원소가 아닌 것. 얘가 발례예요. 이제 가정 안에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가정이지만 결론이라 말할 수 없는 원소. 그럼 이걸 그대로 식을 써볼까요? 가정은 보통 진리집합은 P라고 쓴다고 그랬죠. 가정의 진리집합. 가정의 원소. 동시에 그리고 교집합. 결론의 진리집합 라지 Q. 아니다 여집합. 어디서 많이 보던 기호네? P-Q. 그러니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니면 보여주는 발례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러면 여기 존재해요. 여기.
아시겠죠? 근데 이걸 외우려면 이건 P-Q, 그러니까 외워서는 안 되는 게 이게 가끔 진리집합에 그냥 라지 P, 라지 Q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뭘 붙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P의 여집합이면 not P이면 not Q이면 P이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번엔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인 거예요. 그럼 가정 맞죠? 결론 가정의 원소이지만 결론의 원소가 아닌 것. 이거 어디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죠. 드물어간 법칙. 아, 여기 있다는 뜻이구나. 전체 그 안에 PQ가 적당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구나. 이 문장에서는 여기 있는 게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발레가 위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레가 항상 여길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PQ, 그러니까 온전하게 딱 PQ만 있을 때는 P면서 Q가 아닌 것, P-Q 이렇게 표현되지만 지금 명제 자체가 이렇게 약간 막 부정돼 있고 여집합 붙어 있고 이렇게 앞뒤 순서 바뀌고 이러면 꼭 이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가정이지만 동시에 교집합, 결론이 아닌 것, 피여집합 많이 봤던 드모르간 결국은 여기가 발레가 있는 원소가 된다는 거죠. 발레가 있는 집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not Q가 참이랍니다. 근데 보통 참이라는 명제를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화살표 하나는 명제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참거짓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그냥 명제, P면 not Q이다. 참거짓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아직 확실히 구분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수 있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아직 내가 밝히지 않았다 것 뿐이죠. 그럼 화살표 하나, 이건 일단 명제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화살표를 두 개를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줄 짝대기 두 개 그어서 이런 화살표를 그리면 이게 P면 not Q에다가 참인 명제를 표현하는 기호가 돼요. 한 줄은 명제, 두 줄은 참. 그럼 참이 아니면요?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참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P면 not Q다 참입니다. 그럼 P면 not Q가 참이라는 얘기는 이 P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지는 진리집합 라지 P가 not Q,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왜 집합에 포함관계 할 때 이런 말 나오면 A와 B는 무슨 관계입니다 라고 했었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거 P와 Q가 무슨 관계였었어요? P와 Q는 그렇죠. 오늘 막 배웠으니까 막 금방 기억나진 않을 겁니다. 서로서예요. 이렇게 되는 거. P, Q 이렇게 될 때. 그럼 P가 Q를 뺀 나머지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P 교집합 Q가 공집합일 때 이럴 때가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3번 P가 Q의 여집합이겠죠. PQ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맞고요. 23, 24는 정답이고 P 합집합 Q가 P인가요? 아니죠. P 합집합 Q는 P랑 Q를 합집하면 둘 다가 정답이에요. 25는 틀렸고 이거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P-Q를 말하죠. P를 색칠한 다음에 Q를 싹 지워요. 그럼 여전히 P가 남아있죠. 이거 맞는 말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다. 좀 전에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인데 문장을 봤더니 이 명제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모든이 붙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참이 되고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거짓이 되고 또 어떤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도 어떤 어쩌고저쩌고 명제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상황에서는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그 상황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데 그 상황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1번에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 모든 X,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전부 다는 뜻이에요. X가 될 수 있는 전부 다는 P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이 P가 전체 집합과
이 조건 P가 같으면 그때는 참이고, 조건 P랑 전체가 같지 않으면 거짓이 되며, 어떤 X에 대해서는 P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이 P는 공집합이 아닐 때는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말을 읽어봐도 무슨 말이야? 라고 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모든 실수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는 뜻이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참이 되려면 이 X는 실수 전체여야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X는 실수 전체?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 그 실수 전체 안에 들어있는 무엇을 집어넣어도 제곱해서 1을 더하면 항상 0보다 크죠. 결론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뜻은 단 하나에 빠진 원소도 없다는 뜻이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로 본다면 그 라지 P는 전부 다 전체 집합, 모든 실수 안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외 없다. 이해되나요? 근데 X제곱이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이 명제는 참인가요? 참이 아니죠. 이건 어떤 예외가 있나요? X가 0일 때. 그럼 모든 실수 중에 0을 빼면 참이지만 0이라면 이건 참이 아니죠. 결론은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 안에는 0이 없는데 전체 집합에는 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P와 전체가 같다고 볼 수 없죠. 같다고 볼 수 없는 예는 이거였던 거예요. 발레.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하면 모두는 성립하잖아요. 예외 없이 늘 성립해야 되니까 발레가 단 하나다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의 성립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이 성립하려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명제는 참입니까? 그러면 실수 중에 어떤이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뜻이죠.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아무 관계없다. 어떤 실수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어떤 실수가? 2가. 그럼 X2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지만 2가 아니면 거짓이죠. 근데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떤이 붙으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만 하면 어떤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똑같은 문장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나요? 단 하나로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얘는 항상 1 이상의 숫자잖아. 1 이상의 숫자 중에 0보다 작은 숫자가 존재할 수는 없죠. 그 얘기는 어떤 거라도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집합이 되면 이 어떤 마저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는데 어떤 실수든 간에 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은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죠? 그래서 P가 공집합이 되면 이 명제는 어떤이 붙었을 때는 거짓이 돼요. 근데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돼. 결국은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몇 개는 상관없어요. 그냥 존재만 하면.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X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참이고 결국은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다. 어떤이 붙었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존재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떤은 참이 되고, 공집합이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거짓이 된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이 성립하려면 예외 없어야 된다. 어떤이 성립하려면 뭐든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참이 된다를 말하는 거고. 앞에서 배웠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니까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p다는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반 30명이 모두 100점 받았다의 부정은 30명이 모두 100점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학생은 100점 받지 못했다. 이게 맞는 부정에 대한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말에 발레가 하나라도 존재하게 만들면 그게 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은 참, 그 부정은 거짓이니까 100명이 모두 성립해? 그럼 100명이 모두 성립 안 해야 돼. 이게 부정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00명이 모두 성립해. 부정은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내가 좀 전에 말했던 100명이 모두 성립한다는 말에 반대 색깔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한 착각하는 거는 100명이 동그라미야. 그럼 부정은 100명이 X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정은 100명이 동그라미야? 그럼 부정은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X를 들고 있으면 내 말은 틀린 말이 되니까 부정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네. 그냥 뭐 하나씩 잠깐만 볼까요? 그래도 한 번씩은.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그러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아니다. 그러면 네, 부정이 성립하겠죠. 그 다음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4이다의 부정은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4가 아니다. 이게 부정을 취하는 게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고요. 네. 여기는 좀 문제 풀만한 게 좀 있긴 있는데 뒤에 거 끝내야 돼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문제 문항이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쪽 질문이 좀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문항이 좀 많기 때문에 집합부터 쭉 넘어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도 남아서 좀 질문이 많을 거라 다음 시간에 오시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요 수업했던 거에 대한 질문, 이 수업했던 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수업했던 거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라이트센 이거 하고 나면 항상 라이트센이 과제잖아요. 라이트센 여기 이게 질문인데 양이 좀 많을 거예요. 라이트센도 그냥 이게 한 파트만 한 게 아니고 뭐 많진 않았지만 집합도 일부 했었고 그다음 명제 전부 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량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부지런히 연습을 좀 풀어주시고 공통수학 1은 말한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하는 이 진도가 자꾸 늦어져서 이걸 빨리 끝내고 공통수학 1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은 그때그때 짭이 되면 그건 날짜 정하지 말고 원래 좀 날짜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정해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공통수학 이 진도가 느려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수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공통수학 1은 그때그때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 주로 밀고 이렇게 하는 걸 할 테니까 자 다음은 여기에요. 명제 역과 대우. 그러니까 참거짓 판단할 때 이제 대우라는 걸 이용한다고 그랬죠. 여기 대우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데 명제를 보통 우리가 P면 Q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게 명제예요. P면 Q이다. 근데 그 명제 역이라는 뜻은 앞뒤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내는 게 가정, 받는 게 결론이라고 했죠. 그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꾸면 돼요. Q이면 P이다. 얘를 보통 명제 역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요 관계는 뭐냐면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이제 부정의 관계죠. P면 Q이다를 부정하면 나 P면 나 Q이다. 이건 부정관계. 얘네들도 이제 서로 부정관계예요. Q이면 P다의 부정은 나 Q이면 나 P다. 그러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P면 Q이다의 명제를 일단은 역을 취하고 동시에 부정을 같이 해요. 말해도 순서는 상관이 없죠. 역을 하고 부정을 취하든 부정한 다음에 역을 취하든 역을 하고 부정을 취하면 이리 가고 부정한 다음에 역을 취하면 이리 가는 거예요. 결론은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얘를 주어진 명제 대우라고 불러요. 대우는 역 플러스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주어진 명제 참거짓과 이 대우의 참거짓은 서로 참거짓이 동일해요. 누가? 명제와 그 명제 대우는 참과 거짓이 동일합니다. 역은요? 역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죠. 근데 이 명제 역을 취해봐. 그럼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다. 이건 거짓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앞뒤 바꾸면 참거짓이 똑같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럼 앞뒤를 바꾸면 참거짓이 달라지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이런 경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x는 y는 둘 다 0이다. 이 명제는 주어진 명제도 참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 0이려면 둘 다 0이 돼요. 근데 반대로 x, y가 0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도 0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건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에요. 이렇게 읽어도 참이고 이렇게 읽어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제 참거짓과 역의 참거짓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참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거짓일 수도 있고 이게 규칙이 없는 거예요. 명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역은 쓰이지 않아요. 역은 역대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역의 참거짓으로 주어진 원래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어진 명제 참거짓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그 명제의 대우를 취해서 대우의 참거짓을 보고 대우가 참이네? 그럼 주어진 명제도 참. 대우가 틀린 말인데? 그럼 명제도 거짓.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이 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살짝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이게 0인 거라 그러면 딱 범위가 좁혀지죠. 이게 0 되기 위해서 누구라고 좁혀지는데 0이 아닌 것 그러면 굉장히 많거든요. 범위가. 그럼 그 많은 범위 중에 x는 1이 아니다 그러면 1이 아닌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문제를 봤더니 부정이 상당히 많죠. 뭐가 아니다라는 부정이 많잖아요. 근데 주어진 명제에 부정이 많다면 그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해. 그럼 부정이 되면 긍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정들이 긍정으로 바뀌면서 앞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뒤로 가고 결론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을 없애버린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x가 1의 부정은 1이 아니다의 부정은 1이면이 되죠. 뒤에는 결론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 취하면 이렇게 되고 가정이 뒤로 가면서 부정을 취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x가 1이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은 참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대우가 참이네? 대우가 참이면 이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첫 번째는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명제인지 아니라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가정의 원소, 결론의 원소를 뽑아서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되면 참, 아니면 거짓. 혹시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이렇게 대우. 주어진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해서 대우가 참이면 역이 참, 거짓이면 같이 거짓. 이런 느낌으로 참, 거짓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을 취하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 결론의 위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결론이 되고 그러니까 가정 결론의 위치가 뒤바뀌는 게 역. 그다음에 가정 결론은 그냥 두고 부정만 취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 예전에 이걸 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이 단어 안 쓰고 그냥 부정이라고 쓰거든요. 주어진 명제 부정, 서로 부정, 주어진 명제 역.
부정과 역 혹은 역과 부정을 취하면 이제 이게 이리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우 관계를 서로 대우라 말하며 걔네들은 참거짓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3단 논법. 3단 논법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논리를 얘기하는 방법을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뭐 흔히 말 이런 거죠. 뭐 공주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충청도 사람은 다시 대한민국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따라서 공주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별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근데 Q이면 R이다도 참이야. 그럼 당연히 P에서 Q를 거쳐 다시 R로 가는 거니까 P면 R이다도 참이다. 이게 3단 논법이다. 근데 3단 논법을 쓰다 보면 실제로는 주어진 명제가 이렇게 딱 두 개가 주어지거든요. P면 Q이다. 그 다음 P면 R이다. 이렇게 딱 두 개의 명제가 주어져요. 그 명제로 참인 명제 하나를 더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도 참이죠. 결론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는 것. 바꾸고 부정, 아니면 부정한 다음에 바꾸고. 그럼 얘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도 참. 그럼 이게 참이 된다면 이 명제 대우도 참. 그 참인 명제 두 개를 가지고 총 6개의 참인 명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게 3단 논법의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써요. 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명제를 말할 때 논리적인 내용을 설파하려면 그때는 이런 순서로 따라가도 되지만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죠. 야, 너는 음식을 좋아해. 근데 음식을 좋아하면 배가 불러. 그러니까 너는 배가 불러. 이런 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문장을 얘기할 때. 너는 음식을 항상 좋아하잖아. 근데 음식을 항상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배가 불러 있어. 그래서 너는 항상 배가 불러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네가 아니야.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이거는 배가 부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거는 배가 부르지 않은 건 네가 아니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장도 좋지만 가끔은 상대방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대우를 활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는 방식 중에 3단 논법을 이해하면 실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게 만약 3단 논법이 Q를 통해서 성립을 하기 시작하면 총 6개의 논리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은 이제 상대방한테 설득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꼼짝없이 야, 너 내 말이 들어봐. 내 말이 맞을걸?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건 네. 잠깐만 보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P면 낙Q이다가 참이래요. 두 줄 표시 안 했지만 뒤에다 참이라고 써놨어. P면 낙Q이다가 참, R이면 Q이다가 참. 이랬을 때 어떤 게 참입니까? 라는 건데 P면 낙Q이다가 참이래요. 그럼 뭐도 참이죠? Q이면 낙P이다도 참이 돼요. 저 명제 대우도 참이 돼요. 근데 내가 Q를 아까 저기서 봤거든요. R이면 Q이다도 참이래요. 근데 R이면 Q이다가 참인데 Q는 나P다가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면 나P다도 참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참이면 저게 대우 명제인 나Q이면 나달이다도 참이 되고 이게 참이면 P이면 나달도 참이 된다라는 뜻이죠. 총 6개 명제를 골라서 찾아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거는 참입니까? P면 글씨 참 엉망이죠. P면 나달은 참이지.
근데 P면 나다리 참이지 P면 아니다가 참인 거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6개만 참이지 나머지는 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참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 보통 모를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참이라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명제 충분 필요 충분 조건. 이제 조건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책에 보면 우리가 이거 선생님 학창시절에 배울 때도 이게 참 어렵게 배웠던 것 같아요.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러면 뭐라 말하세요? 두 개의 문장을 말할 수 있어요. P면 Q에다가 참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참이 돼. 그러면 가정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Q는 가정하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책대로 설명 안 하고 선생님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게 충분이고 어떤 게 필요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주어진 명제, 가정과 결론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누가 가정인지 누가 결론인지부터 먼저 구분해라. 그게 되고 나면 얘가 가정이네, 얘가 결론이네 구분하고 나면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이에요. 근데 결론은 가정하기 위한 거짓이야. 말 그대로 명제는 참인데 역은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 순서대로 읽으면 참인데 거꾸로 읽으면 거짓이 된다 뜻이에요. 아까 말한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참. 근데 거꾸로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거짓. 요런 명제일 때는 그때는 가정이 그냥 P라고 쓸게요.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이 된다. 됐나요? 근데 반대로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위에서 한번 썼으니까 이제는 그냥 줄여 쓸게요. P면 만약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라고 단정 지었다면 P면 Q이기 위한 거짓이에요. 근데 Q는 P이기 위한 참이야. 이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말해요.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필요가 성립한다. 근데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참인데 결론도 가정하기 위한 참이야. 둘 다 참이에요. 이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얘네 둘을 붙여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충분 필요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단어 하나의 뜻이에요. 매겨져 있는 뜻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 결론부터 구분해라. 구분해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충분, 필요 충분이 된다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장을 읽었을 때 가정 결론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문장에 어떤 표현이 있을 때는 가정이고 어떤 표현일 때는 결론입니까? 그러면 가정은 보통 어떤 문장이 많이 나오냐면 뭐뭐이면 그 다음에 뭐뭐은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이게 주어 있죠. 주어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뭐이다 라고 끝나거나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거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잘못 매겨지고 보통 우리가 앞에 나오면 가정, 뒤에 나오면 결론이라고 생각하잖아. 앞에, 뒤 그러면 앞이 가정, 뒤가 결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4의 약수이기 위한 2의 약수 이렇게 나오면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 아닌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얘가 결론이에요. 이게 뒤로 가고 얘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얘가 가정, 얘가 결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거꾸로 막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헷갈리라고. 이런 가정 결론 위치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제만 참 충분, 영만 참 필요
명제와 역 모두 참. 그러면 필요 충분. 이렇게 읽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나씩 다 해봐야 되나? 네. 25번. P가 이게 나와 있죠? 이게 화살 표시되어 있잖아요. P이면 Q이다라는 뜻은 P가 가정, Q가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맞나요? 이게 포함관계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포함관계를 계산할 때 가정의 결론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죠. 반례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이지만 직사각형이 아닌 것. 뭐 마름모 이런 게 있잖아요. 평행사변 안에는 마름모도 있으니까. 근데 마름모가 직사각형이라 말하진 않잖아요. 얘는 거짓이다. 그 다음에 Q이면 P다는 참이냐? 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입니까? 그럼 이건 참이겠죠. 그럼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입니까? 그러면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냐? 그러면 거짓. 근데 직사각형이 평행사변이냐? 그럼 이건 참. 결론은 명제는 거짓, 역만 참. 그럼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참거짓 판단 잘하면 돼요. 가정은 참입니까? 그러니까 명제는 참입니까? x 0이고 y 0이면 x, y는 0입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럼 반대로 x, y가 0이면 x 0, y 0인가요? 그건 아니죠. x, y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일 필요는 없잖아.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주어진 명제는 참, 0은 거짓.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되려면 x, y 둘 다 0이 되죠. x, y 둘 다 0이면 절대값 합은 0인가요? 네, 맞죠. 절대값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돼야 되니까 둘 다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0이다. 이건 둘 다 참이네요. 그래서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얘는 필요 충분히 성립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해가 되나요? 아무래도 처음 배워서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요거 가정결론 위치를 먼저 잡으시고 가정결론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가정의 결론을 하기 위한 참, 근데 결론은 가정하기 위한 거짓. 명제는 참, 역은 거짓이에요. 이 순서대로 명제는 참, 반대로 역은 거짓. 그러면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충분이란 단어를 쓰고 명제는 거짓인데 역만 참이에요. 그럴 때는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필요라고 말하는 거고 이 순서대로 명제대로 읽어도 맞는 말이고 거꾸로 읽어도 맞는 말이야. 명제도 참, 역도 참. 그러면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필요 충분이라 말하며 이 필요 충분은 실제로 P와 Q가 같은 조건이에요. 가정과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P면 Q이다가 되죠.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P가 Q에 포함된다는 뜻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명제 참거짓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Q가 P에 포함되기도 한다는 뜻이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근데 집합할 때 배웠네. P가 Q에 포함되고 P가 Q가 P에 포함되는 거는 P, Q가 같은 집합이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필요 충분은 서로 똑같은 수학적으로 동치라고 그러는데 그 이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필요 충분히 성립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는 나달하기 위한 충분이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 자, 위에서부터 P는 나달하기 위한 충분이 무슨 말이죠? 충분히 성립한다는 얘기는 P는 은는 이가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이 명제사는 가정이에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결론이죠.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에요. 그럼 그 순서대로 두세요. 가정, 결론. 가정, 결론. 충분히 성립한다는 얘기는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명제는 참인데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역은 거짓. 이걸 보통 우리는 충분이라 말한다.
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리집합, 라지 P가 진리집합 아래 여집합에 포함된다. 반대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거네요. P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된다. 어떤 관계죠? P와 아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서로소 집합이다. 할 때는 이 기로 썼었죠. 두 번째, R이면 Q이기 위한 필요. R이면 Q이기 위한 필요라는 뜻은 명제는 거짓, 영만 참. 이거 보통 필요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이게 화살표가 참이 되는 쪽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따라서 Q는 R에 포함된다. 이 뜻이에요. 자, 얘네를 가지고 이제 집합을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봅시다. 이렇게 됐고, 세 개 집합인데, 일단 Q는 R에 포함되어 그려야 돼요. R. 그 안에 Q. 근데 P는 R과 서로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그림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참이라 한다는 뜻은 이게 1번이 만약 참이라면 P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이 화살표대로 이렇게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성립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2번,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3번,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4번, R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5번, R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1번, P면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되나요? 그렇죠. Q와 P는 서로소니까. Q는 P를 빼 나머지 안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말.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됐나요? 이게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면 Q의 여집합 안에 P의 여집합이 아닌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Q의 여집합이 원소이지만 P의 여집합이 원소가 아닌 것. 여기 있는 원소. P라는 원소는 여기 만약 어떤 원소가 있어요. 그럼 Q의 여집합이 원소지만 그 Q의 여집합이 원소가 P의 여집합이 있지는 않잖아요. P의 여집합은 P를 뺀 나머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은 항상 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4번은 R. 여기 있는 원소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어 있죠. 서로소 관계니까. 맞는 말. R의 여집합은 이렇게 가는 게 R의 여집합이죠. 약간 느낌이 화살표의 영역을 보세요. 이게 R의 여집합. 근데 Q의 여집합은 더 넓지 않나요? R의 여집합보다 요만큼이 더 넓잖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흰색의 영역이 이 초록색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3번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참이라 말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풀어주는 거고 또 이런 거 19번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런 거 잠깐만 해봅시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not Q가 P이기 위한 충분? 이것도 그랬죠? not Q가라는 뜻은 얘가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P이기 위한 얘가 결론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지 충분 필요를 계산할 때는 가정 결론을 완벽히 먼저 구분해놔라. 그리고 나서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는 뜻은 이건 참인데 이쪽 방향이 거짓일 때 보통 우리는 충분이라고 말한다. 그럼 이걸 이제 집합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라는 뜻은 이렇게 포함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만 포함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이제 문제 풉니다. 이거 P부터 P의 조건은 절대값 풀면 절대값이 7보다 큰 거는 크게 두 가지죠. x-2가 7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x-2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의 7부터 더 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7부터 더 작거나. 그럼 풀면 x는 9 이상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하 이렇게 되네요. 요게 P의 영역이에요. Q는 이거죠. X가 A보다 커나 같다. 근데 지금 우리는 not Q잖아요. 그럼 not Q면 여기를 부정해야 되지? 그럼 not Q는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남은 건 not Q가 P에 포함되어야 돼요. 이 영역이 이 영역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을 그려요. 왜냐면 얘는 모르겠잖아. 근데 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9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이렇게 여기 이게 누구죠? P의 영역이에요. 그냥 남은 건 낙Q의 영역을 그려든 낙Q는 뭐 어떤 값을 A라는 값을 포함하지 않고 무조건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기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그림을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빨간색이 흰색에 완벽히 포함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완벽히 포함되나요? 여기가 발레가 되죠. 그렇죠? 낙Q에는 들어가지만 P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 이게 발레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는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역시나 얘가 발레예요. 이렇게 된다면 역시나 얘가 발레예요. 그럼 낙Q 빨간색이 흰색에 완벽히 포함되려면 빨간색이 느낌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 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네.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중요한 게 등호와 분리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같아도 되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이 A라는 위치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 안 되죠. 크면 요만큼의 발레가 생기니까. 작은 건 돼요. 같으면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흰색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잘 판단해 보세요. 빨간색이 흰색이 포함된다는 뜻은 지금 네가 헷갈리는 이걸 너무 한꺼번에 생각하면 어려워. 논리를 빠르게 판단하려면 되는 거는 빨리 버리고 안 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는 어차피 다 흰색에 포함되지. 결론은 마이너스 5가 핵심인데 빨간색에 마이너스 5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흰색은 마이너스 5가 있잖아. 그 얘기는 흰색의 범위가 더 넓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빨간색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흰색은 마이너스를 가졌기 때문에 작은 건 안 가지고 큰 건 갖는 거는 포함 관계일 때 전혀 관계없이 성립하죠. 마이너스 5가 아까 말한 아까 말한 여긴 얘가 빨간색이 흰색에 포함되려면 이렇게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숫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A는 포함이 안 돼. A보다 작은 것만 답이야. 그럼 A보다 작은 것들은 이 흰색에 계속 포함되나요? 그러면 계속 포함되어 있죠. 흰색 영역 안에 빨간색보다 작은 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도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아이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는 포함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정수값만 얘기한다면 원래 정수만 있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5는 없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죠. 근데 위에는 흰색의 범위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숫자들이죠. 그럼 누가 더 넓은 범위입니까? 그러면 이쪽이 더 넓은 범위죠. 결론은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빨간색이 흰색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빨간색의 원소들이 흰색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랑 같아져도 이 포함관계는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